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폴입니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과 함께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 분석과 또 향후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의 영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가 결국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번에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참 다양한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예. 전국 투표율을 보면 50% 중반, 서울은 58.2%, 그리고 부산은 52.7%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투표율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역대 재보궐선거에서 주로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보궐선거 같은 거 포함해서 50%를 넘긴 투표율을 보인 그런 선거는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서 이제 가장 투표율이 높았는데 이 투표율은 어쨌든 본 투표가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국 동시선거와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차이가 없는 투표율을 보인 이제 열기가 뜨거웠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 등 부산시장이 있으니까 지방선거와 비교를 한다면 2018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서울시장 이제 투표율 같은 경우에 이제 59.9%, 약 60% 정도였으니까 58%, 59%는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때는 휴일에 치러지는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와 네. 차이가 없는 것이었으니까 전국 선거의 버금가는 이제 뜨거운 이제 열기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좀 정권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 정권에 대해서 이제 심판 정서가 강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의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요. 네.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과 서초, 송파는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에 네. 과거에 이제 진보 정당이 많은 지지를 받은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상위권 서울의 이제 구별로 봤을 때 투표율을 봤을 때 이제 상위권에 있는 것들 말씀하신 이른바 이제 우리가 강남 3구라고 부르는 이제 예. 서초, 송파, 강남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옆에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도 59.3%니까 좀 높았고요. 예. 그다음에 목동이 있는 이제 양천구 60.5%인데 이들 지역이 원래 이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지역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근에 부동산 이슈가 있는 것이고 재개발 이슈가 또 강하게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네. 이제 공시가격에서 상당히 이제 인상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또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보수적 정서, 그다음에 정권 심판에 대한 정서가 높은 데다가 최근 부동산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투표율이 높았고 그것은 아마도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제 연결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 같은 경우들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거든요. 예. 금천구라든가 관악구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50% 이제 초반대에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강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오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제약된 흐름들이 지역구 구별로 투표율에서 확연하게 증명이 되는 그런 예.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부산의 경우는요, 전체 18개 이제 선거구 가운데 지금 네. 민주당의 지역구가 3석인데요. 네. 이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16개 모든 자치구에서 이제 우세한 모습, 국민의힘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영남권에서의 민주당의 입지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지역도 포함되죠. 기장군 예. 같은 지역도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에서 이제 세계를 지켜낸 지역 경우였고 사실은 이제 야당과 지난 총선에서 득표를 비교하면 또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예. 민주당이 선방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이제 그 격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지역이 이제 PK 지역으로서의 이제 정권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정서,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이제 틀림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대구, 경북 등의 TK 지역보다는 이제 낮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이른바 선거 초반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슈가 이제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은 이제 지역 개발론을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의한 지역 개발론을 사실 여당 후보가 내놓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지역에 매우 이제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동안 부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수 정권에서 이것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사실은 이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제 예상들, 전망들이 많이 네, 있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쨌든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가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 또 한편으로 사실 선거 캠페인이 야당 후보에 대한 이제 사실은 검증 공세, 여당에 의한 검증 공세, 또 야당 입장에서는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주가 된 선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지만 부산도 동일하게 양상이 전개된 측면들이 있는데 그럼으로써 어쨌든 여당 후보가 부각되는 부분들이 좀 제약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당 후보가 준비한 여러 가지 공약들도 예. 이런 이제 네거티브 공세에 가려지게 되는 그런 측면도 사실 격차를 좀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서울과 부산 모두 이제 정권 심판의 성격이 좀 강했다는 어떤 공통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제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 상당히 이제 큰 격차로 네.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과연 실제 득표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느냐 관심을 모았는데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고도화됐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센터장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제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이제 불일치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도 응답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선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똑같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투표율이 이제 상당 부분 높아지게 되면 어쨌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불일치 현상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이제 최종 선거 결과랑 이제 비슷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도움을 준 측면이 있겠고 조사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가 달랐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2010년 지방선거를 예를 많이 들어요. 예, 예. 그런데 2010년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좀 그랬습니다만은 주된 여론조사 방식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집전화 조사 방식이었어요. 근데 집전화가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50%에 미치지 않거든요. 가구들의 보유율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고 굉장히 부정확했던 것인데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잘 보시게 되면 휴대폰 여론조사가 뭐 최소한 90% 또는 예. 100% 휴대폰 여론조사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배제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전에 비해서 여론조사의 정확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높아진 측면들이 있었고요. 여론조사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뭐 소문에는 여러 가지 이제 격차가 좁혀지는 것도 있다 뭐라고 네.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당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공세가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먹히지 않게 됨으로써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에도 네. 좀 어떤 중대한 흐름의 변화가 있지 않았던 것도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결과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게 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젊은 층의 표심은 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많은 주목이 모였는데 연령별 득표율을 보니까요, 젊은 층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 손을 많이 들어준 모습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젊은 층은 진보 성향이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배경 어떻게 좀 보세요? 과거에 이제 세대를 구분할 때 저희가 이제 20, 30대의 진보 성향층, 또 40대의 중간 중도 성향층, 예. 5, 60대의 보수 성향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네. 거의 공식처럼 네. 얘기를 했고 10년 전까지 이렇게 했는데 한 뭐 5년 전부터는 이것이 좀 바뀌어서 2040 세대의 진보 성향층이라고 얘기를 네, 했고 맞습니다. 50대의 뭐 중도 성향층 얘기를 했거든요. 예. 60세 이상의 보수 성향층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의 어쨌든 분석 방법 틀에서 일치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대와 30대는 진보 성향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에는 그냥 일관된 흐름이었던 것인데 예. 이번 선거 결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20, 30대에서 오히려 보수 정당의 후보의 득표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이제 보여주어서 상당히 네. 이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야당 후보들이 2030 세대에서 얻은 것이 뭐 50%를 넘고 60%에 가까워지는 이제 상황인데 2018년 지방선거에는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박원순 후보가 오히려 2030 세대에서 뭐 60%가량 득표를 했던 상황이니까 예. 완전히 이제 반대의 흐름들이 나타난 상황인데요. 왜 이런 이제 상황들이 나타났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젊은 층들이 이념에 기반한 어떤 진보 성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 지금의 2030 세대는 그런 이념성에 기반한 정치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현실을 중시하고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예. 본인의 삶과 관계된 부분에서의 정치 성향을 표출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현 정부 들어서 나타난 이제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공정 이슈와 부동산 이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공정 이슈를 결과의 공정성을 중시합니다. 이른바 이제 남북 단일팀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은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한 것이다. 괜찮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20대 등의 젊은 층에서는 결과에 공정하더라도 결과가 또 좋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예. 기성세대에 비해서 젊은 세대는 훨씬 더 엄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인천국제공항 관련해서 문제도 이제 공정 이슈가 부각됐는데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젊은 층의 반감이 컸고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이 많이 상승하게 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그럼 내가 내 집 마련의 이제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상실감, 예. 좌절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젊은 층에게 강하게 표출이 되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보수 정당 후보에 표가 쏠리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 텐데 그래프를 보면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선호도는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네. 지난주와 동일한 모습인데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요. 7%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원인을 좀 어디서 찾을 수 지금 있을까요? 이 조사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 것이니까 사실은 선거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나온 이제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좀 변화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선거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그것이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주어서 다시 또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기 그렇겠군요. 때문에 여당 어떤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는 다소 제약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제 야권에 있는 대선 주자들은 좀 더 부상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7%포인트 가량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와 약간 격차를 보이는 현상들이 네.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야권에서는 1위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어떤 긴장 관계, 다소간의 어떤 경쟁 관계가 일정 기간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성과가 너무 이번 선거에 좋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자체적인 후보들을 대선 주자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기류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제 견제 심리가 발동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것이 한 2개월, 3개월 정도 시도를 했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윤석열 전 총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또 쏠릴 수가 네, 있겠군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오늘 그만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이제 호출을 할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나를 중심으로 언제 나를 보호해 주면서 국민의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나한테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양측에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한 2, 3개월 후에는 그런 새로운 흐름들이 형성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내부 경쟁론, 자강론을 어느 정도 한 단기간에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여부가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입지에도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많은 관전 포인트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